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점이 되면 모든 코인 전량 매도하고 잠깐 떠나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좀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제가 소개를 몇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산 토큰화로 유명하고요. 블랙락의 미 국채를 실제로 토큰화해서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었던 그 블랙락의 토큰화 펀드 그 비들이 여기에서 USDC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돈 한 3억 몇 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 국채를 USDC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이 소식에 온도 파이낸스의 코인 온도가 한 8% 정도 올랐다. 여기 이제 온도 파이낸스 대표가 우리 지금 서클의 비들 그 블랙락 펀드와 USDC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테스트 해보고 있다. 단기 미국 국채 ETF를 토큰화한 본인들의 상품이죠. OUSG를 USDC로 즉시 전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로 블랙락 펀드에 투자 ETF로 편리하게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갖고 미 국채를 실제로 살 수도 있고요. 이거를 바로 USDC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이 모든 게 어디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블랙락에서 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는지 나중에 아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산 토큰화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코인 게코 같은 사이트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온도 파이낸스, 멘트라, 펜들, XDC, 폴리메시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RWA 코인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코인 너무 많이 올랐던데요. 두 번째, 개별 프로젝트 망할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요. 망할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쉽사리 망할 회사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두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나는 큰 조정이 오면 살 거야 하시는 부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크립토 서머 여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큰 하락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 확신이 없고 마음이 계속 불편했을 때 실은 더 많이 샀었어야죠. 지금은 조금 이 매수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매수의 기회, 매도의 기회는요. 저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안 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매수 엄청나게 큰 폭락이 왔을 때죠. 진짜 이제 중간 매도가 됐든 매도할 시점은 이거 다 같이 약간 이성을 잃을 때 그럴 때가 사실 생각보다 몇 번 안 옵니다. 조금 제가 이걸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코인 투자는 1년 365일 중에서 360일을 지루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정도, 5일에서 7일 정도 굉장히 신나는 게 바로 코인 투자죠. 자, 온도 파이낸스가 자산 토큰화의 지금 넘버 원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6천억 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조족지혈이죠. 지금 세 발의 피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RWA 굉장히 유망하고요. 활용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면 되도록이면 파란 날 매수하자. 그리고 팔고 싶다, 급전이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빨간 날 매도하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방금 그 USDC랑 미 국채가 왔다 갔다 했었죠. 제가 이것을 두고 이전에 블랙락에서 밀어주고 있는 15차선 고속도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요. 지금 16차선이 됐습니다.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첼로, 이더리움, 플로우, 헤데라, 니어, 노블,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건, 솔라나, 스텔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ZK 싱크라고 해서요. 이게 하나가 고속도로가 추가된 겁니다.
참고로 지금 zkSync는 코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에어드롭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곧 있으면 이제 주요 거래소에 아마 곧 있으면 상장이 되긴 할 거지만 지금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달러가 블랙락, 비들, ETF 펀드로 들어가서 국채를 사고요. 이게 USDC로 왔다 갔다 한다. 지금은 이더리움 위에서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향후에는 지금 15차선이 아니라 이제 16차선 플러스 알파죠. 뭐라고 하냐면요. With more expected in the future. 고속도로 더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차선, 30차선, 40차선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요. 아마 저평가된 코인,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코인들 전 있다고 보고요. 이런 코인들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사실 자산 토큰화로만 쓰는 고속도로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NFT도 쓸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디파이도 쓸 수 있고 다른 쪽의 플랫폼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토큰화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좀 더 안전하면서도 뭐 상승률도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비트코인 반감기 이게 끝나야 알트 시즌이 올 것 같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만 계속 주목을 받아왔었고 지금 곧 있으면 그 홍콩에서도 이제 중국 사람들 무더기로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적으로도 실제로 밀리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케빈 스펜슨 같은 사람들은 그간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난 다음에 알트 시즌이 왔다는 사실을 까먹고는 한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요원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억도 넘어서 앞으로 쭉쭉 갈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이거 가는 거 맞아? 언제쯤 알트 시즌이 올까?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포함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비트코인 러쉬 저는 아마 한두 번 이상 더 올 수 있다. 이 러쉬가 잠잠해진 다음에 중국에서 뭐 ETF 승인되면 뭐 한동안 좀 올라가겠죠. 글로벌 기관들, 슈퍼 리치들은요. 사실은 ETF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는 있지만 뭐 우리처럼 뭐 영끌해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씩 돈을 집어넣는 기관들이거든요. 이런 기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또 편리하게 정산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ETF입니다. ETF가 아니면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슈퍼 리치들과 기관들이 비트코인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이 지금 이미 넘었죠. 뭐 1억 3천, 4천, 5천만 원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싸도 너무 비싸네. 원래부터 슈퍼 리치의 돈으로 디자인이 됐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기관들과 슈퍼 리치가 산다면 알트코인은 누가 살까요? 저는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사서 올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알트코인은 생각보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안전하죠.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서 앞으로 더 먼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알트코인은 지금 재미가 없죠. 근데 나중에 큰 상승을 가져가려면 아주 생각보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 안 팔고 있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이제 크립토 퀀트의 대표는요. 본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발언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솔라나 가격이 이더리움 가격의 5분의 1이다. 지금 이 가격이 우리는 이제 비싸다고 사실 좀 안 샀지 않습니까? 이 애널리스트는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3월 달에 솔라나 수수료 수익이 이더리움 수수료의 20%까지 늘어났다. 뭐 밈코인도 많이 늘어났고 에어드롭도 많이 했고 스테이블 코인도 솔라나 위에서 지금 결제가 이더리움 3배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솔라나가 지금 가격이 이더리움 5분의 1 수준인 것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미 두 부류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코인 투자자는 첫 번째, 지금 지난 하락장, 조정장을 거쳐서 이미 충분한 코인을 다 확보했다. 제가 볼 때 이미 그분들은 위너십니다. 이미 승자입니다. 그냥 기다렸다 나중에 언제 빠져나올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직 물량을 충분히 다 사지는 못했다.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타이밍을 보셔야겠죠. 근데 이 매수는 아마 제가 볼 때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나는 코인 이거 폭락하면 그때 뭐 엄청나게 살 거야. 근데 지금 크립토 여름이지 않습니까?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이요.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생각만큼 폭락할 것 같은데 폭락 잘 안 오죠.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앞에 무제한이라고 썼는데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공부와 확신. 자, 이것들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 기회가 왔는데 폭락장 무너졌는데 돈 없으면 지켜만 봐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적당한 조정에 그냥 소액씩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큰 한방을 위해서 나는 6개월이고 10개월이고 기다릴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본인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산다면 파란 날, 푸르딩딩한 날 사자. 만약에 팔 일이 있다면 빨간 날, 흥분이 되는 날, 그때 팔자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IMF 총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금리 인하 너무 빨리 하지 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요. 뭐 이해는 돼요. 표면적으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금리 인하 너무 빨리 하면 너희들 지금 물가 잡힌 것 같아. 야, 다시 올라가. 금리 인하 하반기까지는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요, 지금 IMF 총재가 전 세계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겁니까? 중앙은행장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금리 인하의 유혹을 잘 이겨내라. 버텨라. 뭐 이해는 돼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업률 생각보다 낮고요. 뭐 고용 많이 되고 있고 근데 물가가 그러니까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물가가 잡힐 듯 안 잡히고 있죠. 미국은 그럭저럭 지금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디입니까? 소위 말하는 중진국, 개발도상국. 이들은요, 빚이 지금 다 같이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요. 중진국, 개발도상국, 제3국은요, 빚이 대부분 달러 빚입니다. 달러로 갚아야 돼요. 그 빚에 대한 이자도 달러로 갚습니다. 근데 자국의 화폐 가치는 점점 상대적으로 휴지 조각이 돼 가고 있죠. 물가는 그래서 올라도 자국 화폐 대신에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는 이건 굉장히 사실 비극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중남미, 동남아시아 웬만한 국가 뭐 터키 할 것 없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래도 기축 통화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버틸만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자도 이제 감당이 안 될 수준이니까 금리 결국 내려야 됩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은요, 뭐 스리랑카다, 뭐 아시아의, 뭐 동남아시아의, 뭐 베네수엘라다 이미 IMF 구제금융 받았고요. 2022년부터 국가 파탄 난 국가들이 굉장히 이미 수십 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부채를 끌어다가 소위 말하는 다중채무 국가들이 이미 넘쳐납니다. 근데 지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이게 지속되면 결국에는 더 큰 경제 위기,
뭐 빚으로 빚을 갚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언젠가 한번 터질 수 있겠다. 이게 조금 우리한테 와닿게 제가 부동산으로 말씀드립니다. 2021년 그 상투에 영끌에서 비투로 부동산 한 채를 딱 장만했습니다. 근데 웬걸 그때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버티겠죠. 이자, 에이 뭐 내가 좀 덜 먹고 좀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못 버티고 경매에 다 지금 쌓여서 굉장히 경매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폭탄을 상반기에 터트리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하반기에 뭔가 경제 위기 지금 이대로 간다면이죠. 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하반기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10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 1%가 더 높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한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미국은 그나마 유동성이 넘치지만 미국조차도 지금 돈맥 경하고요. 전 세계는 말 그대로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유일한 해결책은 뭐다? 금리 인하 외에는 유동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외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근데 금리 인하를 했다고 뭐 바로 뭐가 좋아지냐? 그게 아니죠. 뭔가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하자니 물가가 우리나라 뭐 여전히 높잖아요. 뭐 사과값이다, 뭐 채소값, 야채값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뭐냐? 가급적 빚지지 말자. 지금 빚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빚은요, 사실상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사실상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뭐 은행의 노예, 뭐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건데요. 미국에서 그 모기지 하지 않습니까? 집을 저당 잡혀서 이제 빚을 내는 그런 상품인데 모기지의 앞에 MORT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라틴어 그 처음 그 음성에서 온 건데요. 죽음을 뜻합니다. 모르는 이게 프렌치로 실제로 죽음이란 뜻입니다. 빚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점 아실까요? 쉽게 말, 뭐 로버트 기어사키 얘기입니다. 좋은 빚은 뭐냐? 내가 빚을 내서 어떤 자산을 샀는데, 그러니까 빚이 있으니까 이자를 내야겠죠. 은행에 이자를 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현금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으면 그건 좋은 빚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를 뭐 오피스텔 사서 월세를 받아서 뭐 이자를 제하고도 더 큰 이익을 거두면 이건 좋은 빚이다. 나쁜 빚은 뭡니까? 내가 어떤 자산이든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 지갑에서 뭘 가져간다? 현금을 빼나가기만 하면 이건 뭐다? 이건 나쁜 빚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었고요. 핵심은 이거죠. 나쁜 빚부터 우리가 없애야 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우리가 뗄 수 있다. 빚이 있는데 어떻게 그 우리가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나쁜 빚만큼은 우리가 우리 세대도 그렇고요. 자식 세대에 물려주면 안 되겠다. 뭐 최근에 이제 유니스왑 관련 그 뉴스가 뜹니다. SEC에서 유니스왑을 기소했죠. 디파이 규제 압박 더 심해질 것. 정확히 말하면 지금 웰스 노티스라고 해서 이제 기소하기 전 단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움직임은 이제 디파이 규제의 시작이다. SEC가 현 증권 시스템의 허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SEC는 디파이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전에 지금 그냥 고소부터 하려고 하는 게 실망스럽다. 저는 2020년 9월 달 유니스왑에서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에어드롭을 실시했었습니다. 코인을요, 공중에서 막 뿌려줬었죠. 사용자들 뭐 마케팅의 일환인데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이거 좀 위험한데 지금 뭐 미등록 증권이다, 뭐 이자 준다 이걸로 지금 뭐 코인베이스, 리플 다 고소장을 날렸는데 대놓고 이렇게 에어드랍을 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거의 4년 지나서 이제 왜 공격을 개시했을까요? 정답은 자산 토큰화 있습니다. 자, 자산 토큰화를 하시려면요.
이걸 하려면 반드시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죠. 무엇을 통해서? 블록체인. 더 정확히는 DeFi, 탈중앙화 금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JP모건, 시티은행, 뭐 싱가포르의 DBS 이런 은행들이 뭐 그 폴리곤을 썼다, 에이블을 썼다, 뭐 엑셀라를 썼다, 아발란체를 위해서 디파이 실험한다. 기사 보셨던 기억 나십니까? 기존 뭐 소위 스위프트로 대표되는 기존 금융 방식을 지금 버리고요. 뭘로 합니까? 블록체인으로 지금 이걸 해야만 합니다. 자산을 쪼개서 토큰화 시켜서 뭘로 한다? 블록체인 위에 얹으면 되는 거죠. 이게 디파이입니다. 이제 좀 그 이해가 되실까요? SEC에서 월가에서 바이낸스를 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테더 마찬가지죠. 트론, 중국계 너희들 다 잘못했어. 돈 세탁이야 하면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코인 시장 다 뺏어오려고. 다 중국계 지금 그러니까 세력과 세력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월가에서 디파이 시장 자체를 통째로 장악을 해야 자산 토큰화 시장도 통째로 주물럭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다? 유니스왑을 디파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제가 예전부터 저는 이거를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이런 이게 사실은 억지입니다. 억지 이게 디파이를 규제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모양새가 조금 더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눈속임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다 죽일 수는 없어요. 핵심 디파이 기업들은요. 그러니까 월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력 관계 이게 저는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JP 모건에서 암호화폐 이제 VC,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가격 안 좋을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뭐 40억 달러였다가 32억 달러에 그쳤다. 뭐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50% 미만이다. 뭐 언젠가 승인이 되겠지만 5월은 어려워 보인다. 시장 기대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제가 또 불편한 진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JP모건은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주식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 주요 회사, 이더리움 회사의 지분 주식 10%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돈 되는 이제 주요 인프라가 뭡니까? 메타마스크 지갑, 인퓨라는 이제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여기 지분을 간접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블랙락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갖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채구라는 기업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간접 보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예전과 대접이죠. JP모건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거 사면 그 직원 해고시키겠다 해놓고 블랙락 쪽에 붙어서 비트코인 대리점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랬던 JP모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더리움 이거 뭐 ETF 별거 없을 것 같은데 폄하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속이 보여도 이 정도면 너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말을 들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행동만 주목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죠. 태국의 코인 거래소 비트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IPO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기업 가치 최대 30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한 4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이제 그 가격이죠. 내년 그러니까 25년도 IPO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 자문가도 고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난 4월 1일자에도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회사 인지도도 높이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비트쿱을 이제 거래소를 상장할 계획이고 인력도 지금 이미 거래소인데요. 무려 2,000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원을 고용했는데 내년은 3,000명까지 늘리고 싶다. 근데요,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 거래소, 코인 거래소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IPO 언제 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락장에서는 사실은 IPO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무산이 됩니다. 사람들 코인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거래소 주식을 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형님이 있죠.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주식을 상장시켰죠. IPO 언제 했습니까? 2021년 4월 14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 표시해 봤습니다.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꼭지입니다. 4월 14일. 지금 요 이제 위기라고 하는데 좀 살짝 튀어나왔던 거 보이십니까? 이때가 4월 14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면 뭐가 좋을까요? 기업의 주식을 아주 비싸게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리플이 사실은 그 빵형이 그 여러 매체에 나와서 이건 올해 1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리플이 계속 IPO 하고 싶다. 근데 SEC가 나 너무 이제 귀찮게 하니까 미국이 말고 해외에서 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금방 하진 않을 거야. 지금 뭐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금방 못 하겠죠. 리플의 IPO 지금 올해 2월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이다. 기존의 IPO 최고가는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사가 뜹니다. 근데 빵형은요. 그 예전부터 계속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SEC 소송 끝나면 나 바로 IPO 할 거야. 주식 공개 바로 추진한다. 실제로 그래놓고 그 리플 주식이 지금 비상장 주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식을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을 이미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IPO 굉장히 목이 말라 있습니다. 또 하나 회사가 또 있죠. 여기는 서클입니다. 서클은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이게 2022년 12월 8일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아주 혹독했던 크립토 윈터의 정점이 있었죠. 사실은 서클에서는 2021년 중반부터 이 IPO를 차분히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22년 뭐 온갖 사건 사고가 다 터졌지 않습니까? IPO가 무산됐습니다. 굉장히 큰 실망을 했었죠. 이 제레미 얼레어라고 하는 그 대표가 그럼에도 우리는 무조건 IPO 다시 추진할 거다. 사실 창업자에게 IPO는요. 이제 영어로 엑시트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고생했던 것에 대한 그 큰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그런 수단으로 실제로 활용이 되곤 합니다. 엑시트를 하고 뭐 소위 한꺼번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주요 크립토 기업의 IPO 일자가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주요 거래소랄지 리플이나 서클사에서 IPO를 한다 카더라 이 소식이 들린다 주의하십시오. 그때 저는 당분간입니다. 영영 떠나는 게 아니고요. 코인을 잠시나마 전량 매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 뭐 일반인뿐만 아니고요. 기관도 영끌하고 비투하면서 이성을 잃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코인베이스가 4월 달에 빠져나왔었죠. 자, 성공 투자는 뭘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싸게 사는 것도 쉽진 않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뭡니까? 비싸게 파는 영역이죠. 리플과 서클사 IPO 한다라는 뉴스 나오면 긴장하실 때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면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를 볼 필요가 있다. 달러의 강도가 지금은 10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2000 그 이제 17년이었나요? 2017년과 2021년 최고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거의 90 근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한번 그 코인을 전액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근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쉽게 막 바로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지금 뭐 소송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도하는 이 적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